거의 그래서 못해야지. 자, 봅시다. 조용히 하세요. 녹화 중이에요. 네.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청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중국의 한족들은 그들을 오랑캐로 여기고 자신들의 지배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족들이 그들의 지배에 협조하는 한편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자, 특히 그렇게 저항이 거센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한족들 중에서도 한족 신사들이었어요. 그지?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해서 강한 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권력을 지방사회에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한족 신사들을 청의 지배에 협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청나라가 중국을 성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족 신사에 대한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용 함께 사용하여 중국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들을 중국 지배에 협조시키기 위해서 신사들의 명나라 때 가지고 있었던 특권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과거제 실시하고요. 관직 등용에 있어서 만주족과 한족을 동등한 비율로 채용을 하는 만한 병용책 같은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그죠? 한편 변발령을 실시하면서 한족과 만주족 사이에 외향적인 생긴 것의 모습을 같이 만들었고요. 문자의 옷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화의 사상을 오랑캐와 중화로 구분하는 사상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청의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청나라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이어서 에도막부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에도막부의 통치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을 또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반가로 2번 옆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다민족이에요. 자, 청나라는 다민족 제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밑줄 칩시다. 지금까지 중국이 아니었던 곳들, 타이완, 몽골, 신장, 티베트 같은 곳들을 청나라 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밑줄 칠게요.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영토를 청나라 때 확정을 짓게 됩니다. 자, 티베트, 몽골, 신장, 타이완 이런 지역들은 원래 중국이라고 불리던 곳들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전혀 별개의 국가였고 전혀 별개의 민족들이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던 땅들이었다라는 것이야. 그런 것들을 청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는 만주족과 한족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다민족 제국을 건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만 밑줄 칩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처해 있는 자연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줄 칩시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중국과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밑줄 칩시다. 직할지라고 해서 청나라가 직접 통치를 했는데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체제인 군현체제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는 밑줄 칩시다. 뭐라고 불렀느냐? 번부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번부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는 해.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는 해. 그렇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이 군현체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나름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번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기존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지고는 번부라고 불렀다. 자,
그리고 조선, 베트남 같은 직접 정복하지 못한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 했을까? 자,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이 주변의 약소국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조공과 책봉의 방식이죠. 그죠? 조공과 책봉의 방식을 활용을 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조선과 같은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 그것이 청나라의 전성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바람 학급 투표를 하라 그래서 3반과 4반에게 투표를 했는데 아침에 3반 수업을 하고서는 후회를 했어. 이러면 애들한테 내가 왜 투표를 했을까? 그러면서 지금 2반 수업을 하다 보니 2반 애들한테 투표를 할 걸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3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더 집중을 하고 있어. 근데 왜 성적은 더 낮지? 미스테리한 일이세. 기말고사에 다시 올라가려나? 아무튼 지금 모습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 분위기도 좋으면은 계속 투표할게요. 네. 근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한들 니네가 예바람 학급에 선정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돼본 적 있니? 1등은커녕 2등 해본 적 없니?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어차피 될 반에다가 투표를 해주고 야 내가 투표해줘 못한 덕분에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뭐라도 피자 한 쪽이라도 좀 애들한테 얻어먹지 않을까? 그래요. 뭐 다른 선생들이 뭐 니네 반 수업 때도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분들 없어? 수학생? 수학생은 왜요? 모든 반에 가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정은경 쌤 예배. 그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청나라가 어찌하여 쇠퇴하게 되는지 사인 안 해도 돼. 나중에 확정되고 다시 한번 돌릴 거야. 자, 왜 어찌해서 청나라가 쇠퇴하게 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청나라가 3대에 걸친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3명의 뛰어난 황제가 연속으로 등장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황제 지배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황제가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황제 지배체제가 망하는 조건도 똑같아요. 뭡니까? 황제가 무능하거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어찌 본다면 통치체제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년에, 그러니까 권룡제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똑똑한 능력 있는 황제였으면 분명합니다. 자, 확인하시고 돌리세요. 자, 그런데 말년으로 가게 되면서 만사가 귀찮아져. 일을 직접 하기가 되게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화신이라고 하는 자기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처럼 친한 신하에게 정치를 대신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 화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입속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면 좀 무서운데 마치 이 권룡제와 화신의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관계와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권력을 잡은 이 화신이 황제의 권력을 농단을 하면서 자기의 개인의 입속을 차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어땠겠니? 그러면은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재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권력을 이용해서 내 입속을 차릴까를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정치가 혼란해지게 되면서 밑주십시다. 관료들의 사치풍조와 부패가 만연을 하게 됩니다. 자, 정치가 어지러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들, 백성들인 거예요. 그죠? 결국 그런 어떤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권룡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무리한 대외 원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력의 소모도 상당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청나라 정말 경제적으로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특히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개간을 했어. 자, 그러면서 농사 지을 땅, 경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면서 더욱더 많은 땅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먹을 게 많아지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신대륙에서 들어왔던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구황작물 덕분에 먹을 게 많아지면서 인구도 늘어났어요. 그죠? 게다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었고, 청나라는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전쟁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부 다 굉장히 청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번영을 누렸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네 두 개가 사이좋게 같이 가면 좋겠지만은 문제는 이쪽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경지 면적을 증가시킨다고 한들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전근대 사회니까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하면 보통 한 대여섯 명씩 자식을 낳을 때입니다. 그죠? 그렇게 증가하는 인구 증가 속도를 어떻게 경지 면적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겠어,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태어나긴 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무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농업사회니까 토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무산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궁핍이 심화되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 청나라가 몰락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청나라 때 시행된 새로운 세금 제도로 지정은제 같은 거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한 거였지? 그렇지. 명나라의 일조편법에서는 땅에다 걷는 지세와 사람당 먹이는 정세를 두 가지를 거뒀는데, 지정은제에서는 그렇지,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오직 지세만 걷게 되죠. 그죠?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겠니? 무엇 때문이겠어? 어떤 사람들 때문이겠어?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생산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정세를 거둘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지? 이런 무산자의 증가가 바로 청나라가 지정은제를 시행하게 되는 한 배경으로 또 작용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난해진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그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을 것이고 거지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오직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땅을 개간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힘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 위에 살펴본 것처럼 사치풍조와 부패가 만연하면서 사치스럽게 사는 지배층들, 관리들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러한 먹고 살기 힘든 농민 백성들의 불만은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지배층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18세기 말로 가게 되면서 반란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반란 하나를 써본다면요. 바로 백년교의 난이 있습니다. 백년교의 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백년교의 난? 그렇죠. 예전에 원명교체기에 있었던 홍건적의 난을 들어봤을 거야, 그치? 자, 요거 어떤 사건이었느냐? 백년교를 믿는 사람들이 몽골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면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홍건적의 난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백년교의 난은 그 원명교체기에 있었던 홍건적의 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명교체기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 백년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모습을 띤 미신적인 사이비 종교라고 그랬어. 그치? 자, 어떨 때 사이비 종교가 유행을 하죠? 그치?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쉽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원명교체기, 원나라 말기에 교초를 남발하게 되면서 경제가 혼란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백년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홍건적의 난으로 이어졌던 것이야. 그치? 자, 그런데 명나라 거치면서 청나라의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 믿을까?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서 100년교회를 믿는 사람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예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일부 지방, 일부 농촌이나 시골을 중심으로 여전히 100년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100년교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00년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이용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명 교체기에 있었던 홍건적의 난도 100년교회 난,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100년교회 난도 100년교회 난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보통은 원명 교체기에 있던 것은 뭐라고 하냐? 보통은 홍건적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년교회 난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100년교회 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100년교회 난의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연도를 보니까 1796년에서부터 1804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 한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거니? 1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죠? 연도만 계산하면 정확하게 한 8년 정도지만은 그것이 발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던 때부터 해서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시간까지 다 하면 10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어요. 자, 청나라가 무산자들, 하층민들이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10년 가까이 걸렸어. 그치? 이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어? 그만큼 청나라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그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00년교회 난을 진압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비용을 소모해 버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때 영국이 청나라에다가 뭘 팔기 시작을 했어요? 주십시다. 아편을 팔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편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했던 은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밑주십시다. 은이 부족해지고 은값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명나라와 청나라는 은을 화폐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은본위 경제체제라 그랬어. 그지? 은본위 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은의 보유량이 많아야 돼. 그지? 그런데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청나라의 경제는 밑장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결국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경제 대혼란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터진 거예요? 아편 수입 문제를 놓고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전쟁의 승자는 누구로 끝나게 될까? 영국으로 끝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지무지 거대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청나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양의 여러 강대국들이 청나라에 침략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국의 근현대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배운 것이냐면 아편 전쟁부터 시작이 되는 중국의 근현대사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 뭔가 청나라가 잘못을 한 건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발전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을 한 거야.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지. 그렇다면 이걸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력에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스스로 산업혁명 같은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기 전에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중국은 근현대사의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의 발전과 그리고 쇠퇴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지난 주말에 댓글을 하나를 확인했는데 혹시 봤으려나?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자기 수업하고 진도가 굉장히 비슷해서 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네, 길고 긴 어두운 터널 끝을 지나 드디어 한 줄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학교를 넘어서는 첫 발을 내딛는 거야, 그지?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보라는 용어로 만들었는데 어느 너에게 외부로 드디어 한 발을 내딛네요. 그죠? 그 학생이 또 널리 소문을 내고 구독자를 늘리게 되면은 학교 내에서 퍼질 것이고 또 다른 학생들이 또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널리 퍼지겠죠. 그지? 다음 내년 수능 때쯤 가게 되면 구독자 수가 1000명 정도로 늘어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저런 거라도 해야 되겠어. 그 구독자 늘리는 이벤트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댓글 이벤트라든지, 그지? 뭐 문화상품권을 쏜다라든지, 그지? 그런 거 있잖아. 왓썸맨처럼, 그지?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뭐 몇 편에서 나왔던 무슨 장면에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브이로그 그런 걸 하라고 하던데, 뭐 출근 모습을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니는 찍으면서 브이로그를 해라. 뭐 아니면은 급식실에 가서 학교 급식 먹방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 말고 아무튼 네, 수업의 질을 높이면은 더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넘어갑시다. 에도 막부의 통치와 안정과 동요라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볼게요. 자, 임진 전쟁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일본의 세 번째 막부, 그것은 바로 에도 막부죠, 그죠? 자, 이 에도 막부는 어떤 식으로 일본을 지배하였느냐,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는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일본이라고 칩시다. 일본이라고 칩시다. 일본의 수도 어디였나요? 에도 시대. 일본의 수도는 어디였지? 에도죠, 그죠? 오늘날 도쿄죠, 그죠? 역시 내가 훌륭해. 다른 말에서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는데. 자, 에도에 가면 뭐가 있을까? 당연히 막부가 있고 그리고 쇼군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부와 쇼군은 에도와 그 주변을 자신이 직접 통치합니다. 다만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나머지 지방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개의 땅을 나누어서 자신과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로 하여금 그 땅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쇼군은 에도를 통치하고 지방은 다이묘가 다스리는데, 이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는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것을 가지고 번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초슈번, 사스마번, 아이즈번, 또 뭐 이가번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을 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뭐라고 불렀어? 막번 체제라고 불렀어, 그렇지? 왜 막번 체제라고 불렀느냐? 쇼군의 막부와 다이묘의 번으로 나뉘어서 통치되는 체제라고 해서 이것을 막번 체제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밑줄 칩시다. 중앙은 쇼군과 막부가 통치하고 지방은 다이묘가 번을 통치한다고 해서 막번 체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막부하고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니? 그죠? 중앙은 쇼군과 막부가 통치하고 그 지방은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나머지 무사들이 통치한다? 이거 가마쿠라 막부나 무로마치 막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어떻게 망했니? 그죠? 지방 무사들이 점차 막부와 쇼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힘을 기르기 시작을 했어. 그지? 결국 그들의 반란에 의해서 가마쿠라 막부 무너졌고, 그 다이묘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무로마치 막부는 센고쿠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이 구조만 보면은 그러한 분열과 멸망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에도 막부도 쇼군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어.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자로는 참근교대라고 했습니다.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무사들이 막부와 쇼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을 다스리는 다이묘는요, 1년마다 자신이 다스리는
번과 쇼군이 있는 막부, 그러니까 에도가 되겠지, 그치? 에도를 교대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산킨 고타이제예요. 내가 2018년에 내 번을 다스렸다. 그럼 2019년에는 에도로 올라가서 막부에서 쇼군 옆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 다시 자기의 번으로 내려가서 자기 땅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적어도 다이묘가 에도에 와 있는 동안은 다른 마음 먹고 다른 짓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죠? 쇼군 바로 옆에 있잖아, 그지? 일거수일투족이 쇼군에게 감시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쇼군은 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겠죠, 그죠? 만약에 에도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오지 않는다, 뭐라고 간주할 수 있겠어? 반란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간주하고 그 다이묘를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자기의 번으로 내려가 있다고 해도 불과 시간이 얼마밖에 안 돼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뭔가 반란을 꾸미거나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만 하면 그 1년 내에도 뭔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하게 했느냐? 다이묘들의 가족은 항상 어디 살아야 됐을까? 다이묘의 가족들은 항상 에도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일종의 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다이묘가 딴 마음 먹기가 어렵겠죠. 그죠? 막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막번 체제는 무엇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느냐? 막번 체제는 일단 겉모습만 보면은 주나라 때 봉건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봉건체제야. 그렇지만 그 이전의 봉건체제와는 달리 중앙에서 지방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산킨 고타이제 같은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죠? 믿주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중앙 집권적 봉건체제,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히 강화된 형태의 봉건체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통치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는 카마쿠라 막부나 무로마치 막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배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산킨 고타이제 덕분에 에도 막부의 막번 체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산킨 고타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 이거 덕분에 뭐가 발달하느냐? 자, 봅시다. 전국의 다이묘들이 에도를 1년마다 왔다 갔다 해야 돼. 뭐가 발달할까? 교통이 발달해요. 그죠?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리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다이묘들이 하룻밤 만에 에도에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중간중간에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숙박업, 여관시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게 돼요. 이동이 편안하면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같이 이동해? 문화도 함께 이동해요. 그죠? 그러면서 지방 문화와 수도의 문화가 서로 교류되면서 문화적인 발달까지도 이어지게 되고요. 이동이 편리해지면 또 무엇이 발달하게 되느냐? 상업이 발달해. 왜냐면 장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에는 남아들어도 되게 값이 싼데 저 동네 사람들은 없어서 부족한 것을 갖다가 팔아서 큰 이익을 얻는 게 장사잖아. 그지?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덕분에 또 함께 발달한 거, 이거 발달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은 산킨 고타이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불륜이 발달하기도 뭐하지만 불륜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이묘의 가족은 에도에 거주해야 되잖아, 그지? 남편은 에도와 번을 1년마다 왕래하지만 그 다이묘의 부인은 항상 에도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남편을 1년 동안 못 보다 보니까 뭔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당시 에도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대중소설 읽어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다이묘가 자기의 번으로 내려가면서 집사람에게 뭔 일이 있을 때 얘를 불러서 시키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젊고 잘생긴 호위무사를 자기 부인 옆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번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에도에서 뭔가 범죄라든지 어떤 정치적 사건이 이제 휘말리게 되면서 다이묘의 부인이 뭔가 이제 목숨을 잃을 위험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남편이 붙여놓고 간 젊은 무사가 나타나서 그 위기로부터 다이모의 부인을 기가 막히게 구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둘이 달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1년이 지나서 다이모가 다시 에도로 올라왔어. 에도로 올라오고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위해서 뭐 이게 이제 야반 도주를 했다던가 아니면 두 사람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다던가 뭐 이런 류의 소설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고 해요.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뭐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어서 봅시다. 천황과 귀족 무사 지배 체제니까 당연히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죠? 또한 밑줄 칩시다. 엄격한 신분제를 시행을 해서 무사 계급이 농민과 조은인을 지배했죠. 그죠? 자, 조은인이란 무엇인가요? 조은인 뭘 가지고 조은인이라고 불렀었지? 그렇죠.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들을 일컬어서 조은인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들을 가지고 조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조선이나 중국은 과거 제도라고 하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일반 하층민들이 과거를 통해서 지배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 그지? 자, 그런데 일본은 무사지배 사회였어요. 그죠? 누구나 칼만 들면은 무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특권 지배층이 될 수 있도록 가만 놔둬서는 안 됐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생고쿠 시대 끝나자마자 무기 몰수하는 도수령 실시했죠. 그죠? 그리고 무사들은 성 안의 마을 조카마치에 살게 하고 농민들은 성 밖의 농촌에 거주하게 하는 병농 분리 정책을 시행을 했어. 그지? 그런 엄격한 신분 질서가 에도 막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분은 반드시 세습이 됩니다. 신분과 이동 허용될까 안 될까요? 신분과 이동 허용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금지입니다. 무조건 신분은 세습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사는 한 7%밖에 안 되지만은 그들은 나머지 84%의 농민, 조민, 천민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리한 사람이라 한다면 뭔가 이상함을 느낄 텐데. 2%가 부족해. 그지? 다 더하면 98%예요. 그죠? 나머지 2%는 뭘까요? 그죠? 왕족, 귀족, 승려 이런 사람들을 더하면 한 2% 정도 되었다고 해요. 자, 그 중에서 무사들의 경우에는 에도 막부에서 정치를 담당하는 특권을 누린 지배층이었다. 특권적 지배층이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정치를 담당하는 특권 지배층이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에도 막부 시대에 오게 되면은 무사는 우리가 아는 무사와 조금 모습이 달라져요. 그 이전의 무사와 똑같이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기는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손에 칼을 쥐는 일은 별로 없어. 왜? 아까도 말했듯이 에도 막부가 안정적으로 일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나 다른 나라나 전쟁할 일이 없어요. 칼을 차고 다니지만 칼을 뽑을 일은 거의 없었다고. 그렇다면 무사들은 거의 대부분 무엇을 쥐었느냐? 칼보다는 붓을 많이 쥐었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